상승장 때는 내가 너무 조심을 시키나 내 수강생들을 네.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게 해서 기회를 놓치게 하나 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 뭔가 답답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왜냐면 남들은 계속 막 뭐 1억짜리 이하 투자해서 얼마 벌었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는 계속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때는 이제 진짜 나도 이제 좀 공격적으로 텐션을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 하락장을 맞고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말이 그렇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건 후랭이 TV에 나와서도 되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네. 그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호재 투자 조심하라고. 이제 하락장 오면은 누가 호재 보고 투자하냐. 호재는 실수요자들은 원하지 않는다. 실수요자가 움직일 때 호재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했었고, 공급 많은데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뭐 그전부터 계속 했었던 거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제가 조심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락기에는 오를 때는 배수로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배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도 조심하시라는 얘기 많이 했었고, 뭐 지산이나 이런 거는 금리 올라가면 다 박살낼 거라고 이거는 뭐 얼마 전까지도 후랭이 TV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물론 지산도 해서 돈 버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근데도 이게 사람이 욕심이란 게, 그리고 제가 항상 뭐 다 맞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강의를 듣는 것도 맞아요. 들을 필요도 있어. 근데 얼마 전에 충무로에 그 친한 동생들이, 원래 수강생이었는데 친한 동생들이 이제는 나지트 만들었다고 해서 가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법인을 만들었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니 하락장이 오고, 그래서 법인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몰라서 유료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유료방 저도 아는데 그 찍어주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왜 들어갔냐 그랬죠. 제가 예를 들면 뭐 부룡님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신성철님이나 뭐 이렇게 조금 괜찮은 사람 사이트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서운하지 않다. 왜냐면 너의 인사이트를 늘리고 그러기 위한 건데, 근데 딱 봐도 거기는 사짜 느낌 나고 조금 그런 데인데 거기를 들어가 있으면 이게 현타가 온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얘기한 게 뭐냐.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찍어주는 거 듣지 말고 결국 너의 판단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줬는데, 그런데 돈 내고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현타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와서 그때 내가 했던 얘기들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면 호재를 예를 들면 청량리 호재 엄청 많은 지역이죠. 네. 청량리 호재 엄청 많은 지역인데, 제 수강생분 중에 청량리역 입구 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이 계세요. 아파텔 느낌? 아파텔도 아니야. 1.5룸이야. 제가 오피스텔도 얘기했지만 주택 대체제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1.5룸은 주택 대체제도 아니야. 근데 그걸 하셨어. 저는 추천한 거 아니었으니까 제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추천을 받고 하셨겠죠. 7억이었으니까 분양가가 1.5룸인데 분양가가 7억이었어요. 청량역에. 근데 반죽이 너무 많아졌다. 7천 계약금 내고 이제는 잔금이 내년쯤인가 그래요. 내년 초. 근데 잔금 낼 돈이 없지. 그때는 상승할 거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였는데 전매도 되는 거라서 전매를 생각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서울인데 청량리인데 전매가 된다는 소리는 그만큼 단지수가 적다는 소리입니다. 세대수가. 그렇죠. 그럼 세대수가 적은 오피스텔에 1.5룸인데 안 팔리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치게 되면 그때 당시 5% 이자로 계산만 해도 이자가 월에 250인가 260을 내야 돼. 낼 수는 있어, 그분은. 낼 수는 있는데 아깝지. 하나도 안 올랐지. 오르는 거는. 지금 그럼 월세는 어떠냐 할 때 월세가 4천에 80인가 그래요. 거꾸로는 완전? 그러니까 그러면 월세 줘도 내가 170만 원인가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량리 쪽이 오피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호재거든, 청량리. 지금 보면 청량리 신축 아파트 주변에 뭐가 없어. 앞으로는 생긴다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호재만 있으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렇게 거주가 편한 환경은 아니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그래서 아까 세물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자, 250씩 1년을 내면 얼마죠? 계산이 어렵다. 2,400. 3,000이에요, 3,000. 3천. 3,000인데, 그거를 일단은 내면, 어쨌든 세를 받아서 낸다고 해도 6,000 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80 정도 그걸 한다고 해도, 80 정도 월세를 받으면, 한 2,000 정도 되면 한 4,000 정도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오피스텔이니까 취등록세가 4.6%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거 다 감안해서 그러면은 2년치 월세 이자 내는 거나 마피 6천 내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그냥 마피 6천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약금 다 포기하라는 거죠. 계약금 다 포기하고 던져라. 그래서 지금 마피 5천이나 6천 정도에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되는지 그 뒤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렇게 그분이랑 이게 심각한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블로그에 다른 글을 올렸었는데 비밀 댓글에 누가 그 청량리 옷비를 물어보신 거예요. 네.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데 원래 그게 입주가 올해 12월이었거든요. 그 준공이 미뤄져서 좀 내년 초로 늦춰진 거지. 올해 말 입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올렸더라고. 똑같은 오피인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오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오피에다가 호재 있는 지역에 있는 오피.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 그걸 찾아낸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어디서 추천받으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비슷하게 다른 데서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오피 추천받아서 하셨다가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이해에 대한 미스매치였는데 저는 그 추천해 주신 분이 이제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영향력을 타고서 어느 정도 초피는 붙을 거다. 그때 던져라. 라는 이유로 했던 건데 이분은 괜찮다는 말만 귀에 박히신 거야. 그래서 하셨는데 안 팔았어. 그래서 이게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붙었었어요? 피는 붙었었어요. 와. 그래서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유료 회원방인데 거기서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속상한 거죠. 왜냐면 내가 그런 거는 돈 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수강생인데. 뭐 한 번 보고 만 수강생도 아니고 2년이 5년이 넘게 알고 지내 이제 수강생에서 형동생이 된 사이인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 있으면 나는 그동안 뭘 가르친 거지? 에 대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보수적으로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틀린 얘기들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속상한 마음,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릴 거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좀 들고 본인이 판단의 문제긴 하거든요. 본인이 판단은 해야지 최종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사실 찍어준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제가 같은 지역에 아는 사람 여럿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누구 한 명을 못 팔고 나온다. 왜냐면 그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데 이론이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같은 커뮤니티면. 그러면 매도하려는 시기도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럼 누구는 못 팔고 누구는 팔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상승장이 걱정 말라고 이거 뭐 다 팔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지금 이제 터지니까 재개발이 팔리냐고. 안 팔리지. 게다가 재개발이니까 더 안 팔리고 재개발을 하지 말랬던 이유도 투자자만 노리는 거잖아요. 재개발을 실수요자가 찾지는 않잖아. 입주권이 아닌 이상. 게다가 이 입주권으로 운 좋게 된다고 해도 중도금도 내야 되고 잔금도 내야 된단 말이야. 전세가 안 맞춰지면. 그러면 이게 추가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되게 많은데 재개발로만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으면 나중에 엄청 리스크하단 말이야. 그래서 재개발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것도 역시 하신 분들은 계속 하셨지 많이. 그것도 다 물렸고. 강사로서 한편으로는 어차피 말해줘도 모르는구나. 그거 다 말해줘도 되겠다. 숨김없이 말해줘도 어차피 얘네 안 하니까 나는 내가 아는 거 다 말해줬다 라는 식으로 강의를 해도 돼서 이래서 강사가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안 되나 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지산도 그래요. 지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보다 더 고수님이 추천을 하신 거지. 그래서 그 고수님을 믿고 들어갔는데 물렸어. 근데 지산이 물릴 게 뭐 있어요? 그냥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임차? 임차가 안 맞춰지는 거야. 공실로 남는 거지. 사실 그 전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처리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추천하는 경우에도 제 추천 물건이 항상 다 잘 된 건 아니야. 내 추천 물건이 다 잘 된 건 아닌데 저도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셨었는데도 물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똑같이 물렸는데 그 고수는 괜찮아. 왜? 많이 벌었기 때문에 체력이 돼. 그냥 좀 들고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이야. 근데 문제는 그걸 그냥 따라간 나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제가 후레기TV에서도 나와서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나는 이제 내 체급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뭐 너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물건이나 이런 걸 안 본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이게 잘난 체여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보는 물건이 다른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마다 보는 물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테이킹하는 부분도 다 다른 건데 고수가 투자한다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결코 나한테는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후레기 TV 얘기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 다른데, 뭐, 누구나 상관없이 다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냥 쇼고, 지금 다 오를 거니까 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쇼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 다 달라요. 다 달라. 개별로 다 대처하는 거고,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 뭐, 각자 도생이란 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원래 투자는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공통적인 이론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로 가르치는 거죠. 제가 뭐 마인드 세팅 얘기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이게 마인드 세팅과 생각의 방식을 배우는 건 다른 거거든요. 마인드 세팅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고, 생각의 방식은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최대한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방금 전에 인터뷰할 때도 했던 얘기가, 세상에 VS라는 게 얼마나 있냐, 뭐가 무조건 옳은 게 얼마나 있냐. 그러면 제가 말한 그 팩트, 예를 들면 뭐 공급과 수요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가 더 공급 수요 둘 다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 공급이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 수요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공급과 수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저렇게 어떤 사실을 볼 때 두 개를 경쟁시키지 않고 둘 다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사실 이런 사고 패턴을 배우는 거고,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런 사고 패턴을 가르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을 배우려고 들으니까 이제는 얻는 게 다르게 되는 거죠. 상담하다 보면은 이게 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는 뭐 손에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 털어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눈앞에 보면서 그런 분들 보면 이게 털라고 쉽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 속상했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속상하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나. 근데 적극적으로 말렸어도 안 들었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던 게,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썼던 거예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프레임팀에서 이렇게 백날 얘기하죠? 얘기해도 아까 투자도 개개인마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이해하는 것도 다 달라요. 사람이란 게 이해를 한다는 게 자기의 경험치를 기반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들한테도 5년 내내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런 투자를 한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게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다가오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지금 하락장이 왔잖아요? 네. 나도 사실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이유가, 그 내가 하락장을 예전에 겪어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에 대한 정말 그 온전한 이해가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말렸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오니까 진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나도 어쨌든 제가 하락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를 해서 알긴 알고 있었지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온전한 이해는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년에 진짜 상승이 한다고 하면 상승 후에 진짜 데드캣 바운스가 와야지, 내가 이해했던 게 온전히 이해를 했던 거구나 라고 그때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이해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고 나서야. 지금도 온전히 이해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온전하게 이해된 상태지. 왜냐면 내가 그동안 걱정했던 게 어느 정도 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도 하락장이지만 이 하락장을 눈 감고 지나치면 되는 게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나한테 온전한 이해가 됩니다. 이 하락장 때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부서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이 눈 안에 각인을 시키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다음 상승자한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나는 지금 무일푼으로 일어서려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상승장에 더 공격적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다칠지를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면 다음번에 무술을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싸움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지금은 내가 떨어지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유도할 때도 낙법부터 배우잖아요. 이게 안 다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로 떨어지면 안전하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인 것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낙법을 연습하시는 시기인 거예요. 엎어치기는 못하겠지. 엎어치기는 안 배웠으니까. 엎어치기를 해야지 돈을 버는데 엎어치기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엎어치기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낙법을 잘 배워두면 엎어치기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 수 있다니까요. 왜? 내가 넘어졌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알고 어떻게 해야지 안 아픈지 알잖아요.
그거를 지금 배우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라고 해서 눈 돌리고 눈 가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이 시기가 어떤지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돈이 없는데 시장에 관심 가지기도 힘들고 뭐 하락하고 있는데 그거를 눈 뜨고 지켜보기도 힘들지만 그게 쉬우면 누구나 다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문제는 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네. 그나마 투자를 좀 해보셨던 분들 그것도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그런 분들은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자기의 이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낙법에 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아프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안 아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득을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유도장에 갔는데 낙법에 대해서 이론도 안 배우고 바로 그냥 떨어지는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아프기만 한 거야. 그냥 그렇게 아프기만 하면요 유도 시합 들어갔을 때 아픈 기억만 남아서 이제 덤벼들지도 못하겠죠 상대방한테. 그럼 지금 그 아픈 기억만 남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넘어져야지 안 아프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이. 그래야지 지금 떨어질 때 아 이렇게 떨어지니까 안 아프구나 라는 걸 알고 다음 공격 타이밍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내가 투자를 하긴 했는데 진짜 잘 모르고 투자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개판이다. 아니면 난 아직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시장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시장 구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강의를 들어야 돼요. 지금 그것들을 짚어주는 강의를. 투자 지역을 짚어주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변수들을 알려주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낙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강의인 거고 그거를 듣고 낙법을 연습을 해야지 우리 공격 타이밍 때 상대방을 제대로 엎어치게 할 수 있다. 엎어치기 대신 해준다는데? 찍어준다는데? 백날 해봐. 그 사람이 체력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메달을 그 사람이 대신 따줄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지인들이랑 카톡하면서 장난삼아 썼던 글이 있는데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강의 광고를 보고 제가 썼던 거였거든요. 로 강의를 본인 블로그에서 한번 모집을 했었고 최근에 에서 강의 모집을 하고 계신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돈 벌 수 있대. 그 하우가 뭔지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뭐 빌딩 올릴 수 있고 여러분도 나처럼 뭐 이렇게 자동차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어.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멘트가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전 땅을 매일 봐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전업주부였던 저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멘트가 비슷하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 여러분들의 수강료로 살 땅을 매일 봐요.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먹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전업주부이지만 돈 벌려고 혼신의 힘을 썼던 저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중에 원래 난 사람만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진짜 멘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팩트 기반, 원래 마케팅은 팩트로 기반을 해서 어그로를 끌어야 됩니다. 정확히 팩트를 기반으로 어그로를 끈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 이 모범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죠. 이게 그 사람들이 이룬 부가 예를 들면 고시원을 차렸다고 할게요. 고시원을 차렸는데 그 고시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한테도 공개도 안 해. 근데 사진은 엄청 삐까뻔쩍하고 매출을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거기서 매출이 엄청 많이 난대요. 네. 그래서 나는 고시원을 어떻게 망해가는 고시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다 마스터했고 그거를 너희들한테 전수해 줄 거야 라고 하고서 강의를 한 사람당 200만 원에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게 100명이 모집이 됐어요. 네. 2억 벌었죠. 네. 그 사람은 고시원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 고시원은 이 강의를 팔기 위한 세팅이었을까요?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고시원 사서 인테리어 하는데 2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2억, 3억이면 하겠죠, 고시원 충분히. 근데 그 정도 들었는데, 그 정도 들어서 했는데, 강의 1기만 했는데 2억 들어와. 2번 하면 4억 들어오고, 3번 하면 6억이에요. 살 수 있겠네. 그러면은 그 고시원 역할 충분히 했지. 고시원으로는 돈을 못 벌었지만, 강의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중에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100명씩 들었다고 그랬죠. 100명씩 들었으면요. 모수가 많아. 300명이면 그 중에 몇 명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청약 강사들이 다 뭐 자기 수강생 중에 몇 퍼센트 붙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단톡방에 모수만 많이 모아놓으면 청약 당첨 확률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 운으로 당첨된 건데
수강생분들은 아 누구누구님 덕분에 제가 청약에 당첨됐어요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할 뿐이지. 무슨 신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극적으로 하면 그게 현실이 되거든요. 자극적으로 하면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네가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야지 100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100억 있는 것처럼 해야지 현실이 된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되게 뜬구름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기치는 얘기예요. 네가 100억 있는 사람처럼 돈 쓰고 다니고 100억 있는 사람처럼 남들한테 보여지면 남들이 네가 진짜 100억이 있는 줄 알고 너한테 돈을 쓸 거야. 너의 노하우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 돈으로 네가 100억이 될 수 있어 라는 소리예요. 그게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이쁘게 포장해서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냥 그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있어요. 타깃층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는요. 능력이 있다고 겸손해야 하는 거를 그렇게 미덕으로 보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타깃층이 30대 후반이나 40대 뭐 50대 이렇다고 하면은 실제 사례가 필요하고 좀 진실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먹힐 수도 있어요. 어그로를 끌면서도 어느 정도 진실성과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야 되는데 슈퍼카 이런 거 명품 이런 거 나오는 순간 명품도 노출하려면 대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뽑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화면에 나올 때 명품이 슬쩍 스쳐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내보내야지 30대 후반부터는 이제 마케팅이 되고 그 외에 젊은 층들은 그냥 대놓고 보여줘야 돼요. 나 이렇게 슈퍼카 여러 대 있어 라고 얘기하면 MZ세대는 그냥 그걸 혹합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잘 먹히는 강사들이나 그런 인플루언서들 보면요 다 옷자랑 차자랑 가는 곳자랑 다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다 관심 없는 거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큰 걸림돌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썼지만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만 버리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양심을 무조건 버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무협지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사파의 길을 걸으면 이게 힘이 빨리 세지죠.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고. 근데 뭐 주화인마 같은 거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주화인마에 빠지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고 주화인마 걸려도 깜빵 가도 1년 살고 나와서 다시 똑같은 짓 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도 사파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정파의 무협 고수는 정말 초절정 고수죠. 그 사람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이렇게 사파처럼 돈을 번 건 아니고 정말 그 분야의 초절정 고수라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그들만의 실력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수준이 됐으니까. 근데 강의의 그런 홍보 문구처럼 뭐 별거 하지 않아도 그래도 당신도 쉽게 다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는 다 사파의 방식이에요. 사파는 결국 뭘 내려놔야 돼요? 양심을 내려놔야지 사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양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양심을 내려놓기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들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면서 양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나도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양심을 지키고 싶거든. 근데 빠른 길을 가면서 양심을 지키는 방법은 제가 알건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내가 센스가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설득해야 되니까 100억 자산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강의를 수강한다는 거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의 표현인 거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려면 내가 남들이 되고 싶은 워너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워너비는 뭐예요? 결국 돈 많은 사람, 재테크 강의를 들으는 사람들의 워너비는 돈 많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 강의가 팔리고 내 무언가가 팔리니까 돈 많은 척을 하는 겁니다. 얘는 왜 이걸 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왜 이 몇 푼 벌자고 이걸 할까? 물론 이제 돈이 많은데도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 비슷한 얘기 전에도 했었는데 돈이 많아도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돈이 많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를 다 의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분 중에 뭐 자기가 20개의 지분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깊이 홍보한 문구를 보니까 20개의 지분 사업에서 마케팅 영역을 맡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원래 하는 본업이 마케팅 대행사예요. 그러면 자 지분 사업이라는 게 그냥 그 사업의 일부를 한다는 것도 지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지분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 사업의 지분을 갖고 있나 보다. 주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분 사업이라는 게 꼭 그것만 의미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업의 일부를 내가 그냥
그 사업 업무의 일부를 하는 것도 내 지분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아, 참여하는 거? 그쵸. 그 지분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20개 사업에 마케팅 쪽 일을 수주받아서 마케팅만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20개 사업에 지분 사업하고 있으면서 월에 얼마 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 아니죠. 근데 남들이 들었을 때는 와, 저 사람 20개나 그 사업에 지분을 섞어서 사업을 하고 있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런 그 마케팅 그냥 용역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누가 보면 20개의 대표가 돼 있는 거지. 아니면 대주주가 돼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지분 사업이란 것도 내 지분 1%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20개에. 그럼 사실 그거 되게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몇 프로인지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그게 다 되게 보기 좋게 사탕으로 포장돼 있어요. 그 사탕 발림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합니다. 안 당하려면. 그리고 쉬운 길이 없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저도 물론 강의를 할 때 이게 제일 쉬운 길이다라고 홍보를 할 거예요. 근데 쉬운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후랭이님이랑 찍었던 제 부동산 강의 그 오픈되어 있는 영상 내용이 뭐냐면 우리 노동소득 해야 된다. 부동산이 자본소득 같냐? 자고 일어나면 돈 벌 것 같지? 아니야. 노동해야지 벌 수 있어 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무료 영상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여러분들의 돈을 빨아먹기 위한 수법일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세상 어디에도 쉬운 건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걸 알면 다 부자 되게. 근데 그 쉬운 방법 혹시 있는 것 같아서 너도 나도한테 돈 쓰죠. 쉬운 방법 100명만 알아도요. 이제 쉬운 방법이 아니게 돼요. 경제자 100명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강의로 팔잖아요. 100명한테만 팔아요? 200명, 300명, 400명, 1000명한테 파는데? 그럼 그게 더 이상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뭐 100억 자산가, 뭐 50억 자산가, 30억 자산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시루님이라고 아시죠? 토지 투자하시는 분. 네. 시루님 블로그에 시루님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제가 봤을 때 그래 이만한 답변이 없다 싶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주셨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100억 자산가라고 했을 때 이 자산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7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호가로 판단하면은 100억이야. 근데 실거래가로 판단하면 7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가로 판단하면은 뭐 8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순자산을 평가할 때, 자산을 평가할 때 혹은 도대체 이 기준이 뭐야? 호가야? 아니면 네이버 매물가야? 아니면 KB시세야? 아니면 뭐 실거래가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기준이 어떻게 따르는가 따라서 특히나 100억 같이 규모가 커지면 한 10몇 억씩 움직이는 거 우습거든요. 그걸 들으니까 아 맞네 저 말이 맞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기준이에요. 그 100억이라는 거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100억 자산가라는 기준이 내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를 하나도 안 팔고 다 가지고 있었으면 100억이라서 100억 자산가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건 좀... 아 진짜로. 진짜로. 그건 완전 사기다.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고 제가 단언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 포함해서 제가 순자산 만약에 100억이죠? 저 강의 안 해요. 유튜브 왜 나와요? 그냥 100억 쓰면서 살면 되지. 왜 해요 이걸? 안 해요. 사회 기여. 사회 기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 안 해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100억이 있으면 하겠어요? 사회 기여하고 싶으면 10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 매달 몇 천만 원 수익 월세 세팅할 수 있잖아요. 100억 순자산이면. 그러면 그 몇 천만 원 나오는 걸로 차라리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 천만 원씩 기부를 해. 사회 봉사활동 하고 싶으면. 어느 누가 나와서 경쟁자를 만드냐고요. 경쟁자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잣대를 가지고 가신 게 맞습니다. 누가 100억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누가 30억 자산가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과 그리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그거에 속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봉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한테도 배울 건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에 혹해서 사실 강의 듣고 그분들 따라가시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노동소득이라고 그랬죠? 네. 노동소득이 그러면 모니터링 계속 안 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한 거. 근데 이 위험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자, A 오피스텔을 내가 사요. 그리고 단톡방 만들어서
이 A 오피스텔 얘기 계속 합니다. 바람잡이가 몇몇 같이 들어가요. 뽐뿌질. 네, 펌프질. 그럼 이 A 오피스텔 가격이 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방장이 샀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언제 판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 벌써 몇 개월 전에 팔았는데요? 라고 얘기가 나와요. 샀다고 하고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왜 안전한 방법이냐면 원래대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보면 언제 수요가 빠지고 치고 빠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수요를 만들고 있죠. 수요가 들어오는 순간 가격이 오른다는 걸 자기는 알고 그 순간 털고 나가면 돼. 완전 안전하죠. 지금처럼 노동소득을 해야 되는 시기에 특히나 강사들 같이 네임밸류 있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써먹기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특히 지금은 이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요. 사업을 할 때 보통 돈을 많이 넣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나는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망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넣잖아요. 그래서 소액 사업 같은 거를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소자본 작업 이런 걸. 근데 부동산은요. 그래서 부동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거든요. 난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금액 적게 드는 것부터 해야지 라고 해서 소자본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과 부동산은 완전 다른 게 부동산은 실수요자가 있잖아요. 사업은 실수요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투자로 사업을 하는 거지. 근데 부동산은 실수요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건 비싼 가치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부동산은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 실패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요. 금액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5억 들어가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그게 실패할 확률은 1,000만 원 투자가 들어가는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실패할 확률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게 반대거든요. 사업이랑 반대로. 근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뭐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2,000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다. 너의 열정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다 하면서 이런 것들 띄운단 말이에요. 결국 누구한테 돈 주는 거냐고요? 이 단톡방 방장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 강사한테 돈 주는 거예요. 강사한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이 제일 해먹기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 2021년부터 지금이 왜냐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전체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판 마련됐죠. 일단은 소액 투자할 수 있는데 많이 없는데 초보자들이 들어왔는데 초보자들은 소액 투자를 원해. 그럼 소액 투자할 수 있게 해줄게 하고서 이런 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산 다음에 여기 소액 투자 가능해요. 밀어요. 그럼 가격 뜨죠? 그럼 자기는 어느 순간 팔았어 이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 홍보할 때는 몇 달 만에 몇 채 사서 팔아가지고 수익 몇 원 낸 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PR하겠지. 그게 다 누구의 돈이다? 밑에 들었던 수강생들의 피 같은 돈이다. 이거 해먹기 엄청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이. 왜냐면 이렇게만 하면 이걸 모니터링 해야 되는 리스크가 다 없어지거든요. 받아줄 사람 확보해놓고. 확보해놓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특히나 왜 100억 자산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냐고요. 이 짓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 짓 해먹으려고. 그거 이용해서 그런 네임밸류나 그런 것도 이용해서 이 짓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제가 말했잖아. 순자산 100억이면 난 유튜브 안 찍어. 저도 안 해요. 제주도에서 말 타고 다니지. 그래. 이런 거 왜 해. 만약에 제가 순자산 100억인데 유튜브를 찍으면요. 그냥 진짜 뭐 포르쉐 끌고 다니고 저택 2만 원 데서 살고 이런 브이로그를 찍지 차라리. 이런 지식강의 안 하고. 먹방. 브이로그 같은 거 찍지. 나 자랑하고 왜냐면 돈 많이 벌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 사람들이. 그런 거 찍지. 이런 강의를 왜 해 힘들게. 목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산 수준에서 봤을 때.